오늘도 프리지아 한 다발이시죠? 꽃집 사장의 목소리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잔잔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팔토시를 낀 손으로 가위질을 하며 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실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그룹 회장 한성민.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넓은 저택, 텅 빈 침실. 그곳에는 프리지아 한 송이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향기를 맡으며 잠들었습니다. 딸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그는 같은 곳을 찾았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골목. 간판도 낡았고 유리문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라프레지아라는 이름의 꽃집이었습니다. 화려한 백화점 플라워숍도 고급 배송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만 찾았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꽃집은 늘 한산했습니다. 사장은 혼자 가게를 지켰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이연지. 그녀는 말이 적었고 손님보다 꽃을 더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팔토시를 끼고 있었습니다. 여름에도 봄에도. 회장은 그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유가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프리지아를 정성스레 골랐습니다. 흰색과 연노란색이 섞인 것, 향이 가장 부드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손끝으로 꽃잎을 쓰다듬으며 시들거나 상한 것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따님이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을 꺼낼 때마다 그랬습니다. 이 꽃을 사는 순간만큼은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죄인 같았습니다. 30해 전 한성민은 딸을 잃었습니다. 당시 그는 막 사업을 키우던 중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날보다 호텔에서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딸 한서연은 그런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6살이었습니다. 프리지아 그림을 그리며 아빠가 오면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 하원길에서 서연이는 사라졌습니다. 유괴였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범인도 딸도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든 것처럼. 아내는 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만 남기고 당신이 집에 있었더라면. 한성민은 그 뒤로 웃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재산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메울 수 없는. 꽃집에 들어서면 그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연지는 누구에게나 따뜻했습니다. 노인에게도 아이에게도 회장에게도. 그녀는 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님이 원하는 것을 묵묵히 포장해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할머니가 와서 한참을 망설이다 카네이션 한 송이만 샀습니다. 현지는 리본을 예쁘게 달아주며 웃었습니다. 어떤 날은 어린아이가 와서 민들레를 꽂히라며 내밀었습니다.
현지는 그걸 받아 화병에 꽂았습니다. 그 다정함이 한성민을 붙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누군가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대해주는 곳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오늘도 꽃다발을 받으며 회장은 문득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팔토시가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래로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손목 안쪽, 반달 모양이었습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모양, 그 위치, 딸 서연이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3살 때 넘어져 생긴 것이었습니다.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며 철봉에 긁혔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이나 치료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프리지아 향기가 이상하게도 오늘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한성민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연이의 사진, 유괴 사건 기록, 경찰 보고서,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3살 서연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밴드를 감고 그 아래 작은 흉터, 반달 모양.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30해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프리지아가 그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한성민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서연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그 흉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위치, 같은 모양,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30해가 지났다고, 찾았다면 진작 찾았을 거라고. 새벽 4시 그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류철이 책장 구석에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진 날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경찰 조서, 목격자 진술, 수색 보고서, 모든 것이 실종이라는 단어로 끝났습니다. 회장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놓친 게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인근 보육원에서 여아 1명 유입, 연령 추정 5에서 6세, 신원 불명.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진 건 6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육원은 사건 현장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당시 수사에서 확인은 했지만 신원이 맞지 않아 넘어갔던 기록이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조용히 알아봐 주십시오. 이연지라는 사람, 38살, 꽃집 사장입니다. 무엇을 조사해 드릴까요? 출생 기록, 보육원 이력, 전부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연지, 1987년생 추정, 천안 소재 사랑이 집 보육원 출신, 6세경 6기 추정,
입소 기록 1993년 6월 12일. 회장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진 날은 1993년 6월 9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그 보육원에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한성민은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펼쳐 놓았습니다. 서연이의 사진, 이연지의 신상 기록, 보육원 입소일자,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시기, 장소, 그리고 흉터.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연이의 머리카락이 작은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돌잔치 때 자른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보관하라고 했던 것을. 회장은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현지의 검체가 필요했습니다.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서연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당신은 제 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녀는 믿을까? 아니, 받아들일 수 있을까? 며칠 뒤 회장은 다시 꽃집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썹, 코, 인매, 아내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보조개, 서연이에게도 있었습니다. 왼쪽에만. 오늘은 프리지아 말고 다른 꽃도 보시겠어요? 현지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늘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회장은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지는 꽃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손님, 혹시 많이 힘드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꽃을 오래 사러 오시는 분들은 보면 알아요. 무언가 그리워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회장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리운 분 있으십니까? 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몰라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그리울 사람도 없어요.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오랜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목소리 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회장은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울 사람도 없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은 평생 혼자였습니다. 부모를 그리워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 돈을 벌고 권력을 쌓고 그러면서도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대로 찾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일에 몰두하며 슬픔을 회피했는지도.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그녀 앞에 설 자격이 생긴다고. 하지만 어떻게 검체를 구할 것인가. 몰래 머리카락을 가져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도둑질이었습니다.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지아 향기가 방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쓰고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회의 빈자리를 어떤 말로 채울 수 있을까? 이틀 뒤 회장은 다시 꽃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 흉터 말입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십니까? 현지는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팔토시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반달 모양의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이거요? 네, 정말 몰라요. 보육원 선생님도 제가 왔을 때 이미 있었대요. 어디서 생긴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요. 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만약 결과가 나와도 그분들이 저를 원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회장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검사를 제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지는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슨... 하지만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현지가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그는 황급히 꽃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회장은 약을 꺼냈습니다. 심장약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뚜껑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의사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 딸을 찾았는데, 아니, 찾았을지도 모르는데, 회장은 핸들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성민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검체가 필요했습니다. 현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유전자 검사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30해 전 잃어버린 딸을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회장은 꽃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멀리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지가 꽃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꽃과 이야기하듯 조심스럽게 줄기를 다듬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가 오면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평온을 깨뜨릴 권리가 자신에게 있을까? 만약 그녀가 정말 서연이라면 진실을 안다고 해서 그녀가 행복해질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유괴 사건 담당 형사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보육원 관계자도 필요했습니다. 이틀 뒤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미 은퇴했습니다. 보육원 원장은 10년 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육원 직원 중 한 명이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회장은 직접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천안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사랑의 집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발에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담장에는 덩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회장은 긴장한 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한성민이라고 합니다. 1993년에 이곳에 들어온 아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자는 회장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보육원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복도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93년이면 오래됐네요. 어떤 애를 찾으시는데요? 이현지라는 이름입니다. 6살쯤 되었을 겁니다. 6월에 들어왔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의 말이군요. 기억해요.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누가 데려왔습니까?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데려오셨어요. 밤에요. 비 오던 날이었어요. 애는 겁에 질려 있었고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신호는요? 확인했습니까?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신호는 모른다고. 그냥 보호만 하라고. 경찰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신고를 하지 말라니. 그건 유괴된 아이를 숨긴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원장님은 왜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상했어요. 근데 원장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죠. 그냥 애가 불쌍해 보여서 잘 보살펴 주려고 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그때의 일이 떠올랐는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원장은 이미 죽었습니다. 진실은 무덤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회장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약을 꺼냈습니다. 심장약이었습니다. 의사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 딸을 찾았는데, 아니, 찾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녀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약을 삼키고 눈을 감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녀에게 말하겠다고, 유전자 검사를 제안하겠다고,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서연이라면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그 실망을 견딜 준비가.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펜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 어떤 말로 30해를 설명할 수 있을까?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프리지아 향기만이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회장은 다시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심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간신히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갑니다. 하지만 비서가 도착하기 전에 회장은 쓰러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그 위로 현지의 꽃집 주소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가려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말하려고 했던 곳.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 프리지아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회장의 손에는 아직 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구급차가 불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책상 위 프리지아는 여전히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쓸쓸하게 이연지는 그날 아침 이상한 느낌에 잠을 깼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꽃집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프리지아를 정리하다 문득 그 손님이 떠올랐습니다. 매주 같은 꽃을 사러 오던 회장님. 요즘 안 보였습니다. 일주일째였습니다. 편찮으신 걸까? 안색이 안 좋아 보였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었던 그 질문도 부모님을 찾고 싶으십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현지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연지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한성민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어제 새벽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네, 그게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보시려던 곳이 여기였습니다. 사장님께 전해드릴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서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걸 꼭 받으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낯선 필체였지만 어딘가 애틋했습니다. 비서가 떠난 뒤 현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연지 사장님께. 편지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30해 전 딸을 잃었습니다. 유괴 사건이었습니다.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의 흉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제 딸일지도 모른다고. 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봉한 서류는 당신과 제 딸의 기록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원하신다면 제 머리카락도 함께 넣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아니라면 그냥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정말 제 딸이라면 저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현지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은 실종 신고서였습니다. 1993년 6월 9일 한서연 6살. 두 번째 장은 보육원 입소 기록이었습니다. 1993년 6월 12일 신원 불명 여아 추정 나이 6살. 세 번째 장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밴드를 감고 있었습니다. 현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팔토시를 걷었습니다. 반달 모양의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손목. 같은 위치에 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현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현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눈, 코, 인매.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자신을 닮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부모님을 몰랐습니다. 누가 자신을 버렸는지, 왜 버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냥 혼자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았다고. 현지는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회장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지금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셔서요. 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까? 30해 동안 자신을 찾았을까? 그녀는 손바닥을 유리에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현지는 병원을 나와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봉투 속 머리카락과 자신의 검체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꽃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프리지아를 한 다발 준비했습니다. 회장이 늘 사던 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꽃 좀 전해주세요. 회장님 병실에요. 보내시는 분은요? 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딸이라고 해주세요. 어쩌면 딸일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지는 검사센터에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치율 99.97%. 현지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없다고 생각했던, 하지만 늘 그곳에 있었던. 현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38년. 그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딸이에요. 한성민 회장님 딸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잠시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딸입니다.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하지만 의식은 있으십니다. 들어가 보세요. 현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현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회장의 눈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보았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해의 시간이 그 손길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병실 한쪽에 놓인 프리지아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한성민은 일주일 뒤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회복 의지가 생명을 붙들었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살렸는지. 딸의 손길이었습니다. 30해 만에 다시 잡은 그 손이. 현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꽃집 문을 일찍 닫고 왔습니다.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했다. 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너무 늦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만났잖아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함께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퇴원 후 조용히 지냈습니다. 회사 일은 부회장에게 맡겼습니다. 이제는 딸과의 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8년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회장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현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저도 처음이에요. 아버지가 있다는 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회장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나중에는 회장의 집에서 현지가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현지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 이야기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를 좋아했다. 내가 어렸을 때 늘 끓여주셨지. 그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현지는 서툴렀습니다. 간이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맛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봐도 별로예요. 아니다. 정말 맛있다. 회장은 진심이었습니다. 맛이 아니라 마음이 맛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현지는 회장을 꽃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버지도 꽃 좀 배우세요. 심심하실 텐데요. 회장은 처음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집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현지는 아버지에게 프리지아를 건넸습니다. 이거 손질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알고 있다. 30해 동안 봐왔으니까. 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해요? 그래. 내가 사라진 뒤로 매주 프리지아를 샀다. 내가 좋아하던 꽃이었으니까. 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 괜찮다. 이제 내가 직접 줄 수 있으니까. 회장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꽃을 손질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회장이 웃는 모습을 본 게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회장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단과 꽃집 모두 딸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회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리지아 장학금을 만들겠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거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뜻입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지의 꽃집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딸이 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현지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현지는 무덤 앞에 프리지아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회장은 딸 옆에 섰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왔어. 늦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프리지아 향기가 퍼졌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꽃집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현지는 변함없이 꽃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가끔 와서 도왔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손님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사장님 아버지세요? 네, 맞아요. 닮으셨네요. 웃는 모습이요. 현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도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꽃집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버지, 후회 없으세요? 현지가 물었습니다. 뭐가? 잃어버린 시간이요. 서른에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다. 다시 찾았으니까. 하지만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 하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시간이 있다. 함께할 시간이. 현지는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회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를 찾게 되어 행복하다. 현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리지아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꽃집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습니다. 누군가 상처를 안고 찾아오면 현지는 프리지아 한 송이를 건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도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회장은 가끔 딸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함께 꽃을 손질하고 손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날은 보육원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프리지아 장학금을 받으러 온 아이들입니다. 현지는 그 아이들에게 꽃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너희도 잘 자랄 거야. 꽃처럼. 아이들은 웃으며 꽃을 받아듭니다. 그 모습을 보며 회장도 웃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가 놓입니다. 현지의 솜씨가 많이 늘었습니다. 회장은 맛있게 먹습니다. 내일은 뭐 해 먹을까? 글쎄, 아버지 좋아하는 거요. 내가 해주는 건 다 좋다. 현지는 웃습니다. 회장도 웃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거실 창가에는 프리지아 한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납니다. 향기가 집안을 채웁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포근합니다. 그 향기 속에서 두 사람은 잠듭니다. 평온하게, 행복하게.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향기처럼 남았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